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왼쪽 그림은 그 피타고라스에 대한 그림인데 주로 이제 악기에 관한 거죠. 그죠? 악기에 관한 건데 이제 피타고라스는 이 악기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수학의 일종으로 봤습니다. 봤고요. 그다음에 그림 2는 오늘 그 저기 들어오신 분이 한수영 선생님이 계시는데 한수영 선생님께서 유에다 논문을 발표하셨던데 그 철학의 여왕과 자유칠가라는 그런 그 도상이 되겠습니다. 도상이 되는데 중간에 하여간에 세 분이 계시고 이쪽에 이제 세븐 리버럴 아츠가 있는 거죠. 세븐 리버럴 아츠. 아시다시피 교양교육, 에듀케이션과 관련된 키워드는 리버럴 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럴 아트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뭐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유학계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럴 아츠는 이제 뭐 직업 교육이나 전문직 교육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자유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래서 뭐 이 논변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자유민, 자유로운 시민에게 요구된 역량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겠죠.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양교육이라는 용어는 자유학의 개념 바탕을 두고 있지만은 기원을 따져가면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세기에 활동했던 기원전 5세기에 활동했던 소피스트들을 갖다가 고등교육의 기원으로 교육사에서 그렇게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이제 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뭐 논리, 윤리, 문학 비평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르쳤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피스트들은 이제 그 상대주의자들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보편적 이성을 많이 강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철학사에서는 이제 그 소피스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비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필라소프의 출현을 소크라테스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소피스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등교육을 하다가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4세기쯤 되면요. 학교 설립 시작하는데 학교를 설립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웅변 교육을 많이 강조했고요. 그다음 플라톤은 철학 교육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교양 교육에서 내지는 고등 교육에서 웅변 수사를 중요시하는 전통하고 철학적 논변을 중요시하는 전통들이 약간 이렇게 뭐 화해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플라톤의 경우는 에피스테메하고 독사를 갖다 구분하게 되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철학 교육 중심의 에피스테메고 이전에 소피스트들이 했던 거는 그냥 저속한 형태의 의견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를 설립했고요. 플라톤이 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문학, 음악, 체육을 배워야 되고 20대에는 수학을 배워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변증법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학이라는 것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게 플라톤이 거론한 수학은 산수기와 천문, 음악 이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원을 따져가면 피타고라스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수기와 천문, 음악이 나중에 세븐 리버럴 아츠 중에서 쿼드리비움, 사과에 해당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목들 중에서 플라톤이 제일 강조한 기하학이었습니다. 기하학이 플라톤에게는 이데아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이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많이 들어보셨듯이 아카데미 현판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그런 것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플라톤에 이어서 이제 그 학교를 만든 분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죠. 리게이온을 만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유학파라고 많이 부르고요. 뭐 만학의 아버지죠. 다루지 않는 학문이 없습니다. 수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많은 저수를 남긴 분야는 생물학입니다. 생물학. 그런데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집단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이제 연구 전통이 생긴 것을 이제 리게이온이라고 과학사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로 가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무세이온, 오늘날 그 뮤지엄의 어원이 되는 무세이온을 설립해가지고 학문적 활동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시절에 나름대로 이제 학문이 막 이렇게 번창을 하다가 로마에 들어가면은
약간은 이제 그 학문적 논의보다는 실용적인 논의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에 관한 속담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 돼 있는데 이 말을 우리 해석해 보면은 법률을 중시했구나. 길을 많이 닦았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실용적인 일에 뛰어난 걸 보였고 그래서 뭐 과학을 비롯한 학문적 발전은 크게 없었고 기존의 학문들을 백과사전적으로 해설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백과사전적으로 해설하는 경향 속에서 이제 자유칠가라는 개념이 탄생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그 선구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라는 분인데 바로라는 분이 나인북스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라면은 요 정도의 과목은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문법, 수사, 논리, 산수기와 천문음악 여기까지 나중에 이제 세븐 리버럴 아츠가 되는데요. 아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의학, 건축까지 포함해서 9과목이 교양학문의 분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특별히 세븐 리버럴 아츠라는 말을 썼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븐 리버럴 아츠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런 어떤 그 일본 사람들은 자유칠가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7교양과목, 글자가 7교양과목인데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바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9개 중에서 의학과 건축은 빠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의학은 교양이 아니고 전문직으로 이렇게 교육의 대상이 되고요. 건축은 아트 자체가 리버럴 아츠와 미케니컬 아츠로 분화되면서 이제 건축은 미케니컬 아츠다. 그래서 남는 리버럴 아츠는 7개가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와 동시대인 키케로의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바로는 이제 어찌 보면 7가지, 9가지 그런 이제 교양 과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데 비해서 키케로는 웅변과 양성을 갖다 강조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크라테스의 전통에 닿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키케로의 경우는 철학과 웅변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이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고대의 뭐 교육에 대한 논의를 이제 잠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리는 것이 뭐 완성된 논문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직까지는 메모 수준에서 이렇게 넘버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중세로 가면요. 우리 흔히 이제 중세를 갖다 암흑기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것도 뭐 사실은 중세 초기에만 국한된 거죠. 초기에만 국한됐습니다. 근데 뭐 기독교가 지배하면서 이제 그 그리스 학문들은 이교도 학문이다라는 거죠. 아카데미아와 리케온이 폐쇄됩니다. 뭐 이에 대한 해석은 뭐 기독교 교리 자체가 뭐 이교도 학문을 배척한다라기보다는 그 기독교가 공인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상대방을 조금 배척했던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세 사회가 기독교 중심으로 조직되면서 유능한 사람들이 종교 쪽으로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초기에는 세속적 학문에 대한 탐구가 급격히 줄어들고요. 이제 뭐 수도원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 우리가 중세 초기의 철학을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교부 철학의 창시자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유명한 논변이 철학은 신학의 신이다라는 거죠. 신이다. 이에 대해서 뭐 철학으로 대표되는 세속적 학문이 탄압을 당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거꾸로 뭐 다른 식으로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도 그 그리스 학문을 갖다가 나름대로 뭐 주된 건 아니지만은 마이너하게 길들여서 사용해야 될 대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아까 로마 시대의 바로와 같이 자유학계에 대한 백과사전을 실제로 구상하고 몇몇 부분을 갖다가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자유학계가 중세 교육에 안착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승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던 그리스도교 교양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칠과에 대한 논의들이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기회가 닿으면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해석은 이제 뭐 철학이 탄압을 당했다 내지는 철학이 경시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과학 사가인 린드버 같은 경우는 조금 색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철학이 신학의 신여다
내지는 더 과학은 더 신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과학이라는 것이 자율적인 것이 있다라는 아이디얼 타입을 갖다가 상정하고 있다는 거죠. 상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린드버가 주장하는 말은 사실 과학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전 역사를 통해 볼 때 그 자체로서 자율적인 적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 때는 종교를 위해 봉사했고 요즘 뭐 자본을 위해 봉사한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주인에게 봉사하느냐라는 것이다. 그래서 뭐 괜히 뭐 철학이 신학의 신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완전히 없어졌다라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해왔고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걸 갖다가 지적하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마르티아누스 카펠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필로로기와 머큐리의 결혼이라는 이제 책을 발간했습니다. 한수영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약간의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신랑이 머큐리고 신부가 필로록인데 이 두 양반이 결혼을 하는데 신부들이 7명이었다. 7명. 그 7명이 자유칠가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래서 뭔가 그 자유칠가에 대한 논의들이 그 교부 철학 시대 중세 초기에도 아우구스티누스 내지는 카펠라 등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세븐 리버 아츠라는 용어를 누가 처음 썼느냐라는 것은 불분명한데 삭과 콰드리움이라는 용어는 보에티우스가 처음 썼다고 이렇게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콰드리움이라의 구성 요소로서 산수기와 천문 음악을 들었고요. 콰드리라는 뜻은 네 개의 길이 만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요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남벌을 다루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에티우스가 삭과를 규정한 이후에 자유칠가 중 나머지 세 과목은 트리비움, 우리말은 이제 사막으로 많이 번역하는데 사막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경우도 트리비움이라는 말을 누가 처음 쓰는가는 또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시도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어원연구라는 책을 혹은 이제 기원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20권짜리로 됐던 백과사전을 이제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 책은 이름에 대한 어원 분석을 중심으로 백과사전적 해설을 갖다 제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뭐 자유칠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학문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뭐 1000종을 상회할 정도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12세기 전까지 고대 학문을 보존하는 그런 매개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은 어원 연구의 내용을 분석했던 많은 학자들은 그 수준은 보잘것없었다. 그렇죠. 이제 중세 그 초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고대의 교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도 우리가 보통 이제 뭐그 14, 15세기를 많이 드는데요. 요즘은 르네상스 개념도 카롤링그 르네상스도 있고 12세기 르네상스도 있고 여러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 카롤링그 왕조의 카를 대제, 카롤로스 대제, 독일어로 하면 이제 카를이 되고요. 뭐 라틴어로 하면 카롤로스 대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국민들에게 학문을 보급하는 정책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설교집을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칙령을 보내가지고 학생들에게 음악, 산수문 등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븐 리버럴 아츠에서 거론되었던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이강주 선생님은 뭐 카롤링그 르네상스 때 자유칠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견해는 자유칠가의 정착은 중세대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럽의 역사, 경제사를 특히 보면요, 11세기쯤 되면 유럽 사회가 굉장히 이제 부흥되었다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인구도 늘기 시작하고요, 도시의 탄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생긴 학교들이 성당학교였습니다. 이제는 이제 수도원 중심에서 명맥을 이어오던 것을 넘어서서 좀 더 본격적인 교육 체제로 등장한 것이 성당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당학교에 가르치는 이제 교사들이 스콜라스 티쿠스인데 이 양반들이 이제 스칼라의 어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당학교에 과학을 앞장섰던 분이 제르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황이 되는데요. 교황이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랭스에 있는 성당학교에서
선생도 하고 교장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여러 군데 뻗어나가 가지고 11, 12세기 때 이제 서유럽에 등장한 많은 성악교들이 제르베르가 했던 이제 그 사과, 특히 이제 그 수와 관련된 분야들을 갖다가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라고 과학사 쪽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2세기가 되면 상황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뭐 그 당시에 중세 초기 때 그리스 학문들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경우는 약간 이제 보존되는 정도에 머물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논의가 활발했던 쪽이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리스적을 아랍어로 번역하고 또 더 나아가서 독자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벌어졌고요. 한때는 이제 이슬람의 영토가 스페인까지 이제 뻗쳤는데요. 스페인의 톨레도라는 지역이 함락되면서 이제 유럽인들이 이슬람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 학문에 대해서 눈을 뜨게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톨레도가 탈환된 이후에 이제 이슬람에서 이제 아랍어로 번역된 서적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12세기 르네상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12세기 르네상스는 아랍어로 된 것을 라틴어로 좀 중력하는 거고요. 14, 15세기 때는 직접 그리스 원전을 갖다 번역하는 거라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역이 쭉 되면서 그동안에 별다르게 논의되지 않았던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으로는 아랍학자 아베로이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주석을 굉장히 잘 달았습니다. 잘 달아가지고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별명이 더 필라소프였다면 아베로이스는 더 커멘테이터 이렇게 불렸던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스튜디움 게레랄시스라는 겁니다. 직역하면은 일반 학습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일반의 의미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조건 없이 누구나 열려 있는 배움터다라는 그런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조직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델로 정했던 것은 길드였습니다. 길드고요. 선생은 선생끼리 길드를 조직하고 학생은 학생끼리 길드를 조직합니다. 학생들이 조직했던 길드의 대표적인 것이 네이시오, 국민단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동향단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선생들이 그 결사체 길드가 교수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학생들의 동향단이 이제 몇 개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연합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대학의 어원이 되는 유니버시티가 될 것 같습니다. 유니버시티는 글자 그대로 유니파이드 되었다는 거죠. 뭐가 유니파이드 됐느냐? 여러 곳에 잠재되어 있던 여러 교육기관들이 교육의 공간들이 결합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세 때 이제 대학이 탄생하는 거죠. 대학이 탄생하는데 중세의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볼로냐 대학,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을 들 수 있고요. 이 세 대학은 그레이트 마들 유니버시티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설립 시기를 확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어쨌든 순서는 볼로냐, 파리, 옥스퍼드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행정적 기능을 갖춘 대학이 자리 잡은 건 13세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로냐 대학은 법학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파리 대학은 신학과 자유학에서 강세를 보이고요. 옥스퍼드 대학은 파리 대학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비슷한 데서 강세를 보였는데 재밌는 것은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칼리지라는 게 생겨났죠. 기숙사에서 출발한. 그래서 오늘날 쓰는 칼리지의 어원이 되는 형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 대학들이 생기면서 대학이 조직화됩니다. 조직화되는 일반적인 형태가 4개의 학부라고 합니다. 4개의 학부, 4개의 패컬티입니다. 4개의 패컬티는 학예학부, 신학법, 학의학입니다. 학예학부는 아츠 패컬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들리는 소문인데 대학 졸업할 때 쓰는 모자가 왜 사각모냐? 그래서 요 4가지를 상징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카드라 통신입니다. 그 문헌적 근거는 제가 찾지 못했는데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예학부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교양학부로도 번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학부, 학예학은 고급 학부. 그래서 대체로 학예학부를 마친 학생들이 입학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 4학부 중에서 제일 힘센 데는 어디였냐? 사실은 학예학부였습니다.
그 이유는 쪽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규모도 제일 컸고요. 또 그 다음에 학예학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은 생들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 당국과 정안에도 앞서고 말빨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은 학예학부장이 학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뭐 교양교육을 좀 많이 강조합니다. 원래 처음 생긴 대학에서는 제일 힘센 데가 교양교육원이었고 교양대학이었고 교양대학 학 대표가 학장을 맡았다, 그렇게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위 시스템,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것도 생기게 되는 거죠. 학예학부에서 한 3년 정도 하면은 시험을 치게 되고요. 시험에 통과하면은 배첼러 오브 아츠를 받게 됩니다. 되고요. 학사 학위 시험에서는 토론에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정도고요. 그에 대해서 석사나 박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제 석사 외 박사가 있는 건데요. 이 중세 대학만 해도 위계적이진 않았고요. 뭐 이탈리아에서는 석사란 박사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프랑스에서는 석사라는 것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길드 시스템과 비교하자면은 일반 학생은 어프렌티스고요. 학사는 저니맨, 석박사는 메스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석사 박사는 메스터이기 때문에 스스로 학교를 열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빙에스라는 분이 유럽 대학의 역사를 갖다가 서술을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학생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였다라는 거죠. 첫째는 학교 조금 다니다가 떠난 경우입니다. 둘째는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이제 뭐 학업학교의 교사나 가정교사를 활동 유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2, 3년 동안 추가적으로 공부해서 학예학부에 석사를 받는 유행이었습니다. 이 양반들 중에 학예학부에 석사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법학의학 고급 학부를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는 교사 학생, 학생들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또 석박사 과정을 받는 마기스터 스튜던트 이렇게 많이 불렸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그 학예학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고학부로 진학해서 석박사를 받는 경우. 다섯 번째는 이제 뭐 높은 양반들이죠. 높은 양반들이 적당하게 학위를 취한 유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상의 린더버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그룹이 이제 학예학부에 석사를 마친 사람이 고급 학부에 학위에 도전하는 경우인데 석사를 마친 뒤에도 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갖다가 집계를 해내고 있습니다. 요 당시에 상당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이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을 아주 빈번히 이동했다는 거죠. 이동했다는 건데 뭐 태양 중심설을 천정했던 코페르니쿠스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에 있는 크라푸드 대학에서 학예학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대성당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 나중에는 파도바 대학의 의학부에서 수학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자유학에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법학도 공부하고 의학도 공부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페르니쿠스는 생활은 법학의학 그런 거로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여유 속에서 본인이 천문학을 연구할 수 있었던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중세대학의 수업은 이제 뭐 어찌 보면은 스콜라 학풍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 있는 텍스트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강의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다. 강의의 경우는 이제 특별 강의와 일반 강의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토론의 경우는 질문하고 응답하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뭐 종합하는 그런 순서를 밟았다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가 요 글을 준비하면서 이제 발견한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세대학의 사익받은 교양교육 범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설서를 보면은 중세대학 때 뭐 문법수사 논리, 트리비움, 그다음에 산수기와 천문음악, 쿼드리비움, 요거로 구성된 세븐 리버럴 아츠, 자유칠가가 정착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자유칠가가 뭐 그것만 있었던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칠가를 기본으로 삼았지만은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에서 개방성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좀 이제 뭐 중세대학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베브라는 학자의 논의를 쭉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이 됐습니다. 13세기 후반부터 학예학부에는 사막 사과에다가 플러스 3 필라소피가 붙었다라는 거죠. 3 필라소피. 그게 이제 형이상학, 자연철학, 도덕철학, 윤리학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뭐 18세기 그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도 도덕철학 교수였죠, 그죠? 도덕철학 교수. 자, 13세기 후반이 되면은 자유칠가에 세 가지 철학이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중세대학 학예학부의 주된 교육과정은 과학에 해당되는 분야. 쿼드리비움 플러스 자연철학. 인문학에 해당되는 분야. 트리비움 플러스 형이상학 플러스 윤리학 이렇게 구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수영 선생님께서 이제 그 헤라드가 제작한 도상 철학의 여왕과 자유칠가라는 글을 갖다 해설을 하셨어요. 해설을 하셨는데 아까 모두의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죠? 아까 전에 이제 그 중간에 있던 세 명이 이제 세 가지 철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철학,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철학, 형이상학, 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일곱 분이 자유칠가를 상징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수님께서 이제 이거를 분석하시면서 제목을 갖다가 인문교양교육을 하셨는데 뭐 지금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인문학뿐만 아니고 과학도 포함하기 때문에 인문자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12세기 르네상스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제작이 자연철학에 관한 거, 형이상에 관한 거, 윤리학 이런 것들이 번역이 되면서 유럽 학계가 주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대학에 정착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세대학의 교육 과정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느냐? 이래서 상반된 견해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랜트 같은 과학사학자들은 중세대학의 과학이 신학과 형사에 눌려있던 게 아니다. 그죠? 오히려 중세교육과정은 논리, 물리, 우주론, 천문학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게다가 이런 과목들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중세대학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쪽 이제 그 린드버그는 고중세 과학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세를 좀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디어라는 과학사학자는 이 양반은 이제 그 17세기 과학혁명 전공자인데요. 이 양반 또 약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븐 리버럴 아처는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다. 그죠? 세븐 리버럴 아처 중에서 논리학은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진보했다. 그죠? 진보했고 아까 전에 3 필라소피 중에서 자연철학, 형이상학도 상당히 중요도가 커졌다. 그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쿼드리비움 속가는 과목들은 한 번도 강력하게 강조된 적이 없다. 천문학을 제외하면. 그리고 트리비움 중에서도 문법 수사도 별로 대수롭지 않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 좀 종합을 해본다면은 뭐 그랜트가 말한 것처럼 아주 뭐 매우 중요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디어의 것처럼 뭐 디어는 너무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중간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뭐 7가지 교양 과목 중에서 강조를 두는 것들은 분명히 달라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양 과목 또 이제 나중에 도입되는 3가지 철학, 자연 철학 이런 걸 통해서 과학이 뭐 교양학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 정도로 자리 잡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우리 인문학 쪽으로 가면요, 13, 14세기 대학에서 문법과 수사학이 별로 또 중요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법은 이제 대학에 들어오지 이미 배워야 될 과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학이 강조되면서 수사학도 위상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이 반전되는 것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원래 이제 그 라틴어 표현인 스튜디아 후마니타스, 직역하면 이제 인문 연구쯤 되겠죠, 그죠? 인문 연구. 여기서 이제 유역사가들이 인문주의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이제 라틴어 중에서 아주 정교한 라틴어, 내지는 그리스, 그리고 이제 그 시민들의 수사,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수학이라든지 문법 같은 것이 중세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다가 르네상스에서 다시 강조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세 대학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이 봉지 탐구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뭐 처음에 어느 정도 될 때는 괜찮았는데 본격적으로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의 내용과 신학의 교리가 충돌하는 것들이 몇 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는 영원하다. 어떤 속성은 실체와 분리되지 않는다. 자연은 규칙적이다. 영혼은 육신에서 살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 기독교 교리 중에서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성찬식 뭐 이런 것들과 이렇게 상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에 대한 금지령이 도출이 되는데요. 가장 큰 사건은 1277년의 금지령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201학기를 찍어가지고 이거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나타난 철학적 사조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제 오캄의 유명론. 유일한 실제는 신밖에 없고 다른 것들은 이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름에 불과하다. 신이 언제라도 개입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인과율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금지령이 시행되고 유명론이 등장하면서 그렇다 해서 또 과학이 수그러드냐? 그건 아니고요. 과학 자체가 새로운 경향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듯이 자꾸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다 이렇게 디스크립션하는 그런 것들이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과학의 역사에서 많이 강조되는 사이언스 오브 모션에서 잘 나타납니다. 잘 나타나고 요거를 이제 그 중세역학을 탐구하면서 중세학자들이 뭔가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새로운 논도 제안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로만 했던 것들을 수학적으로 취급하기도 하는데 큰 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학문 체계는 스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학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그 계기로는 16, 17세기 과학혁명을 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과학혁명은 근대과학의 출현을 갖다가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전문화의 길을 걸으면서 인문학과 분리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과학혁명의 주역들은 자기네를 계속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뉴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작품이 프린키피아인데 프린키피아의 풀네임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프린키피아, 마스마티카, 필라소피, 나추랄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 학문들이 추구하는 철학은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아니고 뉴 필라소피.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궁극적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가설을 만드는 줄 않는다. 그쪽 이제 현상을 잘 설명하는 그런 법칙을 만든다라는 식으로 이제 돌아선 것이 뉴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처음에는 이 양반들이 철학이라고 불렀으면은 점차 철학으로 또 분리되고 오늘날의 과학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과학은 이제 전문의 길을 걸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교양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이제 인문학 위주의 교양이 되는 그런 길을 밟아왔는데 뭐 요 뒤의 시기는 또 다른 그 연구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고중세의 그 교양 교육을 중심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참고문헌이고요. 앞으로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듣고 더욱더 보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저의 발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